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지만 오늘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이미 시한을 넘긴 거죠.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많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분과 특검과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이승원 전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오늘도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공개됐죠, 재판 모습이. 그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윤석열입니다.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그 한덕수 총리의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피고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한덕수 총리의 지시로 했다. 그게 성격이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지난주 있었던 재판 모습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내란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 이후로 몸이 좀 안 좋다는 건데 이거 이승훈 부위원께 변호사니까 여쭤볼게요. 뭐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냐면 저 금요일 날 재판을 받고 들어가서 구토와 현기증 증세가 계속돼서 오늘 재판에 못 나오겠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이라는 게 이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내란 재판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보석 신문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그런데 또 보석 신문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석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또 다시 다른 내란 재판에 나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핑계는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석 신문에 나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내란 재판에 못 나간다 이런 것인데 예. 그러면 다음에는 또 내란 재판에 나갈 것인가? 여전히 안 나갈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소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만 있는 것이지 뭐 특검 수사에 응하거나 또는 재판에 응할 생각 자체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검찰총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보석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보석을 시켜주면 석방을 시켜주면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재판에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지금 보석 신문 결정이 안 나와서 좀 관련이 돼 있다고 보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피고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 풀어주면 재판도 나가고 특검 조사도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보석 결정을 지켜본 다음에 안 해주면 안 나가고 보석을 해주면 재판도 나간다. 이건 너무 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규칙적인 생활하니까 굉장히 슬림해졌고 예. 머리야 뭐 염색을 못한 거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불가능이니까 예. 뭐 그것 때문인데 구토와 현기증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안에도 의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면 외부에 나갈 정도로 뭐 119에 실려갈 정도의 상황도 아닌 것이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들이 과거 지난번에 그 강제 구인하려고 했던 특검 예. 조사 때 2차례 실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속옷 저항하고 뭐 10명이 달려들었는데 본인이 뭐 낙상해서 치료받았다. 그때 그 얘기도 사실은 거짓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10명이 들어올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바닥에 내려와서 앉아서 버텼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각종 질환들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구치소에 있을 때도 안 나갔던 재판에 안 나갔던 사람이 집에 앉아 있으면서 나가겠습니까? 만약에 그 100번 양보해서 보석이 됐다 쳐요. 예. 그러면은 자택에서 안 나가고 있으면은 끌어낼 방법이 있습니까? 구치소에서도 불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금요일 날 공개된 윤 전 대통령 모습 보면 여권 측에서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똑같은 영상인데.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가는 그런 어떻게 근거 이런 게 어떻게 좀 만들어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당연하게 좀 주장을 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하여튼 뭐 제가 지난 금요일 화면을 보고 예. 좀 체중이 엄청나게 빠지셨어요. 이렇게 얼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지금 체중이 많이 빠져서 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체중이 더 빠지죠. 들어가서 이게 식사를 당뇨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식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보통 당뇨가 있는 분들은 체중이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력은 많이 쇠해졌다고. 기력이 쇠해지면 아무래도 뭐 다른 뭐 컨디션이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호소하신다고 제가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이 뭐 거짓말할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보석이라는 것이 구속 사유하고 비슷하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대부분 또 보석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피해자 인권 그리고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인권적인 고려를 좀 한다면 보석도 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재판에 출석해서 피고인이라는 것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하는 그런 뭐 권리도 있는 것이니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대승적으로 재판부가 저는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뭐 우리나라가 이미 형사사법제도가 매우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피고인의 정황까지 다 살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렇게 뭐 윤 전 대통령께서 하는 말이 저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호소를 어느 정도 좀 들어줄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어권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네. 좀 보석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좀 판단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그런 보석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뭐 그 건강도 많이 나빠졌고 예. 그리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밝히셨으니 지금 어차피 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속 상태를 저렇게 뭐 길게 할 필요 없는 거고 이미 뭐 증거를 수집할 만큼 수집하였고 예. 도주 우려였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려한다면 보석 사유는 충분하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024년 9월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그 야당 대표인데 도주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어딨냐. 방어권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당시에 뭐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도장 찍어준 사안인데도 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인데도 영장전담 판사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거든요. 그런 전례도 있고 하니 또 이번에도 보석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전향적으로 네. 충분히 판단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정광재 대변인 생각 한번 들어보고 한번 여쭤볼게요. 보석의 실현 네, 여부요. 가능성이요. 보석 가능성은 뭐 객관적인 정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높진 않다고 봅니다. 예.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재판이 두 개가 진행 중이잖아요. 하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집권남용과 통칭돼서 하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보석의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그 병 보석이 될 가능성이 큰데 예. 병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만성 질환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굉장히 그 판사가 보기에도 지금 보석이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으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건강 상태 오히려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약간의 정치적인 이미지를 그 프레임을 가두기 위한 것이지 예. 어떻게 영어의 몸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보다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체중이 감소했고 그에 따른 기력 소진 또 목소리에 들어보셨잖아요. 목소리가 과거와는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목소리의 톤이 낮아진 걸 봤을 때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예. 그것이 병 보석을 재판부에서 인용할 정도인가? 그것은 뭐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보석을 만약 해준다면 이수근 위원님 재판부에서 어떤 각서 뭐 이런 거를 쓰거나 어떤 강제 조치를 보장받고 해줍니까? 아니면 그냥 해줘요? 보석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외부의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또 몇 시가 저녁 몇 시 이전에는 들어와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뭐 출석 강제하는 문구는 없어요. 당연히 뭐 출석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근데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보석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재판 출석도 보석 조건에 쓸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런 걸 쓰는 경우는 못 봤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모든 피고인들은 재판받으러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요. 네. 만약에 안 오면 그냥 다시 영장을 집행해요. 구인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을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네. 다 피고인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보석으로 나온다면 네. 얼마나 열심히 재판에 임하겠습니까? 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왜 못 내보내 주냐? 네.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뭐 부속실장도 증언할 것이고 한덕수 총리도 증언할 것이고 모두 다 자신의 지위를 받았던 하급자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재판에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 눈치를 보거나 또는 재판 전에 증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 우려가 수사는 끝났다 할지라도 없다라고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지만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수사도 거부하고 있고 나 구속하지 않고 빼주면 재판을 열심히 받을게.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법정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당연히 빼줄 수는 없을 것이고 보석은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정말 뭐 1%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석해주면 이 판사를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굉장히 판사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돼서 나올 가능성은 저는 1%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신문이 금요일 날 했고 청구된 지가 이제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온다 보니까 재판부가 뭘 고민하길래 이렇게 길어지는 거냐 좀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글쎄 이제 그거는 판사의 뭐 정권이 있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과거에 얘는 그 보석 관련 신문 하고 나서 2, 3일 내에 결론이 나왔는데 이틀 정도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아직 사흘 지났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 금명간에 결론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아마 이제 보석 신청은 방어권과 건강의 문제였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보석 신청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병보석의 조건에 해당하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약 먹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아니 구치소에 가서 몸짱돼서 나오는 피고인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운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변호인 만나러 접견이 잦았던 것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뭐 1km, 2km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운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피고인들 다 그렇게 합니다. 홍거방에서 더 좁은 공간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병보석 요구한 것은 이게 무슨 외과적인 응급수술을 요하는 그런 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도 아닌 것이고 예.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병보석으로 나올 리는 만무하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는 법기술 총동원해가지고 법기술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석은 안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최 의원님 제외하고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네요. 그러니까 이승훈 문제 만약에 보석 결정을 해줬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재판에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그 조건으로 보석을 해줬는데 재판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법원이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구속영장을 예, 그렇습니다. 그냥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네, 다시 그냥 구속영장 발부하면 되는 겁니다. 판사가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보석 조건에 더 들어 있으면 더 엄격하겠죠. 예. 다만 이제 뭐 보석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예. 보석이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잘 나가긴 나갈 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민도 안 무서워하고 뭐 대통령도 안 무서워할 것 같은데 예. 유일하게 구속되는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25년형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5년 이상 수감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고통스러워했어요. 본인이 보낸 거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좀 법의 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이게 더 국민들의 생각이 더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최 의원께서는 재판부가 지금 오늘도 결론이 안 나면은 전례에 비해서는 조금 늦어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고심하는 이유가 그래서라고 보세요? 뭐 건강 상태도 볼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재판부도 이번 사안이 정치적 사건임을 까먹지는 않겠죠. 이 사건은 보통의 형사 재판과는 다르다. 정치적 사건이고 정치적 쟁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피고인이 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도 많이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사안이 다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부정부패를 사실상 알았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경계의 담장을 허물어뜨리면서 그런 부정부패 사건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야당과의 저항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정치성을 사실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도 아마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겠죠. 만약에 보석이 된다면. 그렇겠죠. 그렇지만 여러 전례도 보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제가 전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 5년여 가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도 재판부가 왜 이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 사람도 결국에는 입시 비리로 기소가 됐지만 정치적 사안에 가깝다는 것을 재판부가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서 법원에서 한번 가려보자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재판부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가 많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고심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재판부도 그러한 범주 안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 윤 전 대통령을 보는 모습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전환길 씨는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수척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판장 독에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보수주의 가치 진정한 상남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같은 남자로서 정말로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헬쓱해지고 술 한 잔이니까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염색하던 머리가 이제 그렇게 하얗게 나오니까 그 쇼를 하고 있지만 1.8평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 무슨 나와서 그건 구실이죠. 살아가기가 힘들다? 다 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사는데 왜 자기는 못 살아요?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지.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세상이 우리가 역사가 국민이 용서하겠어요? 보석은 무슨 보석이에요? 전환길 씨 같은 모습을 보면 아주 그냥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실제로 전광대들이 윤 전 대통령의 금요일날 모습을 보고 보수층 지지자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글쎄 좀 많이 상념에 잠겼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꽤 오랜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봤는데 대중에 공개된 것도 80여일 만이었잖아요. 그 사이에 뭐 몸개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흰머리도 많이 낸 것 보면서 굉장히 당당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는 보수 지지자 또 특히 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그 마음의 상처가 컸겠죠. 전환길 씨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정도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저는 뭐 의문입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라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왜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본인의 잘못된 선택, 그런 정치적 선택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많이 있었거든요. 보수 지지자들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불법 계엄을 하지 않고 파면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반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데 대한 원망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김기리 변호사가 이제 보석 신문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분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 서부지법 사태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때 구속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예. 혹시나 이게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아주 지지하는 강경 보수 그런 분들의 움직임이 뭐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바로 이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뭐 국민에 대한 협박인가요? 사법부에 대한 협박인가요? 변호인으로서 전혀 온당치 않은 태도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경악했던, 가장 분노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거기 그 가담했던 모든 사람이 다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냥 중하게 처벌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그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여라도 지금 보석 그 신문 결과 뭐 여하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의 협박 같은 이런 누구든지 본인이 그러니까 분노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게 서부지법처럼 그렇게 폭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뭐 스스로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거니까 본인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예. 뭐 그걸 지금 예를 들면서 협박을 하는 겁니까?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헌재에서 계속해서 그 거짓 진술을 했었고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어떤 형사 재판과 달리 이거는 군인을 헌법기관에 총 들고 투입을 시켰고 중앙선관위와 국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건과는 비교 불가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보석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게 예. 다수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 의원님 어떻게 뭐 윤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통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다? 이런 가능성 더 결집한다? 이런 가능성도 있나요? 그런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민의힘에서 탈당하셨고 예. 그리고 사실상 이제 정치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논리와 이성 그리고 법리적 지식으로 갖고 탈피하셔야 되고 예. 정치적으로 의미를 두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주장할 만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홀로 서서 홀로 법정 싸움을 외롭게 하시면 된다. 그것이 뭐 비록 외로울지라도 예. 자신이 갖고 있는 뭐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이 뭐 정당성을 여러 가지 갖고 이미 오랫동안 설파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갖고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과는 차별화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는 아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뭐 전한길 씨가 저렇게 하는 것은 뭐 본인의 뭐 넋두리일 것이고 그리고 뭐 김계리 변호사도 자신의 뭐 그 생각일 것이고 사견일 것이고 물론 김계리 변호사는 입당을 해서 뭐 당원이라고 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러니까 차별화로 두 사람 그러니까 정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예측을 합니다. 뭐 정관장들 실제로 당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외 집회를 대구와 또 서울에서 하는 과정에서도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뭐 윤어게인 세력이라든가 부정선거와 관련한 주장을 하는 분들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표출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자제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낸 것만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같은 그 정체성으로 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죠. 예. 실제로 그래서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출당에 가까운 탈당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갈수록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과의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놔주는 것이 국민의힘을 놔주는 것이 앞으로 보수 세력 재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어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장애 집회를 가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윤어게인을 외치는 단체들도 조금 목격이 됐다고는 합니다. 일단 그 영상 보고 그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수호하자!
일부 집회 참석자들이 부정선거 원천 무효 이런 뭐 구호를 외치고 뭐 성조기도 등장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연결시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글쎄 정광재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어제 집회에는 그런 강경 보수 구구 세력과는 완전히 별개 집회였나요? 그렇죠. 우리 당이 그 주최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일부 사람들이 남아서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결국엔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그러니까 독재로 가는 듯한 모습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장외 집회를 하는 것인데 예. 오히려 이 집회에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입함으로써 그런 그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훼손되고요.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력과 같이 해서 집회를 할 경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중도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윤어게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중도층에서. 또 부정선거 일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중은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외 집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라고 한다면 당으로서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강경한 주장을 하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최 의원님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서울에서 하다 보면 저렇게 당의 뭐 대규모 집회 같은 경우는 지역구 위원장,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도 이제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그런데 서울의 지역구인 위원도 다 나오지 않은 현상은 어떻게 해서? 뭐 당내에서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예. 그 장외 집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9년도입니까? 황교안 대표 있을 때 그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장외 나갔을 때 예. 그때를 거론하면서 장외 집회가 별로 효용이 없다. 그만큼 그 결과를 내기 어렵다.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저기에 대해서 좀 그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지만 뭐 절대 다수는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 나름대로 그 목소리를 분출시켜서 저 장애 집회에 단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쳐나가면 되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이견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국민의힘 그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지금 그 분노의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원들은 지금 의원직 총사퇴를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그 비상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여러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그 최종 기결점은 과격하게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예. 뭐 이런 다수 의원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수 의원들은 뭐 그 장외 집회도 어느 정도에서 끝내고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투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사실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면 여당도 손해거든요. 예. 계속 이게 입법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 법안 지연 수단이라는 것을 지금 제1야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장내와 장외를 일단 병행할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된다면 장외로 좀 나을 것이고 그 부분이 좀 약화된다면 국회에서 투쟁을 할 것이고 어쨌든 기본은 온건 그리고 예외적으로 강하게 장외 집회 이 방안을 갖고 투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윤어게인 집회로 흐를 것이다. 뭐 2019년도처럼 아주 과격하게 갈 것이다. 그러한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걸로 제가 취재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유정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비판 아주 강하게 나왔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게요. 다시 그 전당대회 선출된 날, 대표로 선출될 날의 일성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그러다가 끌려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대구에서 첫 집회에서 7만 명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 추산 2만이었어요. 예. 그런데 어제 서울에서는 15만이 모였다라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11,000명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이게 민심에 부응하는 지금 장외 집회이고 그들의 이야기대로 뭐 야당 탄압이고 입법 독재고 그게 사실이라면 서울에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어야 했는데 예. 저희가 보기에는 의원도 비슷하게 한 70여 명 갔고요. 서울 지역구인 의원들도 11명 중에 6명만 갔고요. 배현진 시당위원장도 안 갔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원내 할 것 없이 동원력은 내려졌을 텐데 그러고도 서울에서 11,000명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민심과 동떨어진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야당은 가장 명분 있게 싸울 수 있는 곳은 국회 안에서 원내 투쟁입니다. 그리고 10월 13일부터 바로 국정감사 들어가는데 저는 국민의힘 보좌진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집회 동원도 해야 되죠. 국정감사도 준비를 해야 되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국감에서 제대로 준비해서 국민의힘이 야성을 보여주면서 또 정부나 그 행정기관에 대해서 피감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국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예. 그게 아마 가장 효과적인 투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계속 뭐 필리버스터, 장애투쟁, 이제는 뭐 지방선거 준비한다고요. 그게 모두 민심에 부응하고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아닌가요? 지금 다 국민의힘이 하겠다는 것들이. 그래서 장애투쟁은 접어두시고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 이 동력도 없잖아요. 내부의 식구들도 별로 호응하지 않는 이 장애투쟁을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요. 대통령실에서 인사 관련 내용이 나와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관심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동하느냐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대변인이 이제 강유정 대변인 한 명으로 원톱 대변인이었는데 2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대변인이 두 명으로 재편이 되는 거하고 김현지 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한다. 사실 오후 내내 지금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른바 그 뭐 받은 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그러다가 부속실장으로 가는 이유가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보직을 이동한 거냐는 해석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부속실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나요? 제 기억에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안 뒀던 게 사실이죠. 국회에서? 왜냐하면 네, 국회 예.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부속실장은 뭐 지난 정권에도 없었고 아직 이부속실에 대해서는 크게 그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국정감사에서 주안점을 뒀던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야당에서도 딱히 기관 증인으로 왜 1부속실장, 2부속실장이 안 나옵니까?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기관 증인들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가장 예. 과거에도 논란이 많았던 직책이 이제 민정수석이 도대체 왜 안 나오느냐. 예. 우병우 수석 때도 그랬고 또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도 나오니 안 나오니 옥신각신했던 바는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이게 뭔가 타겟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운영위에서 계속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리대로 아마 나올 것이다,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국감에는 굳이 나갈 이유는 소멸됐다고 봐야겠죠. 아니 왜 그러면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뭐였냐면 총무비서관 30년 동안 계속 나왔으니까 나와라는 근거였는데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다고 하면은 그게 소멸이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보십시오.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은 안 나와도 되니까 그 국감 앞두고 그러면은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보낼 정도로 김현지 이제 전 총무비서관인가요? 예. 전 총무비서관이 어떤 성역입니까? 아니 왜 안 나온다고 그런 의심을 하는지. 하는 거죠. 아니, 국감 당연하죠. 때문에 바꾼 거다. 아니, 그야말로 이런 국감에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대통령실 전체의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자꾸만 김현지 그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논란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키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을 것도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절대 국감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없던 인사도 해버린다. 라고 한다면 김현지 비서관을 둘러싼 뭔가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전 국민적으로 김현지 전 비서관에 대한 이 검증 작업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게 인사가 나기 전부터 이제 야권 인사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설명을 들어보면
안 나갔다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하면은 거기에 따르겠다는 의사다라고 좀 추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현지 비서관이 출석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 정략적으로 김현지 비서관을 좀 야당에서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때, 야당 대표 시절 때 굉장히 검찰 수사가 압박이 있었을 때, 그때 뭐 이제 전쟁입니다 이런 문자를 내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최전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했던 분이 맞고, 그래서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에 있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국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다수였어요. 근데 지금 일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일정이라든가 순방이라든가 수행 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력형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일정이나 순방 수행 등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국회에 나와서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좀 김현지 비서관의 부담을 좀 덜어준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었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최근에 혼자 모든 국정에 대한 대변을 다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김남준 1부속실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이든 대변인 역할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좀 안정감 있게 국정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으로 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 순차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이고, 뭐 특별하게 뭐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인사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사실 김남준 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간 것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며칠 전에 이제 김현지 비서관에 나오느냐 마느냐 뭐 보도가 혼재돼 있다가 어디에서 열흘 안에 못 나가게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관계자 말로 나온 기사 때문에 한번 정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속실장으로 옮긴 것이 혹시 이것을 얘기한 거 아니냐는 또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모든 일정을 챙겨야 돼서 예.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제2부속실장은 영부인의 일정을 챙기고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제1부속실장은 그러니까 뭐 눈코 뜰 새 없이 대통령의 일정에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어디를 가야 된다. 네. 그러면 이분은 못 가는 겁니다. 그럼 국회에 못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예. 10월 말에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빠졌습니다. 이제 그 세기의 외교 대결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그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제 제1부속실장이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업무만 본다면 그런 것을 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또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에이펙 정상회담.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거기 나갈 새가 어디 있어 지금 이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변명을 하러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예. 물론 변명이야 통하겠죠. 하지만 그게 꼼수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아버리면 그게 변명이 아니고 결국 꼼수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초등학생 같은 인사를 하는지 참 저는 대통령실도 출입해봤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를 할 때는 예. 선거에 졌거나 선거에 임박해서 예. 우리 대통령 식구들을 이번에 전위대가 돼서 선거에 다 투입해서 이번 선거를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에 좀 인사를 합니다. 계기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계기가 말씀이시죠? 있어요. 무조건 인사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이런 명분도 없는 인사를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에이펙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지금 국회에서 나오라고 해서 못 가는 거라고 지금 꼼수 부려서 못 가는 거라고 이게 국민들은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물론 알아버렸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 이거 꼼수 부렸네 이거 이러면 돼 이거 대통령실에서 이거 뭐 일개 비서관 한 명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인사를 이상하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인사다. 이런 인사를 과연 누가
저는 그 직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분은 제가 볼 땐 꾸중을 좀 들어야 될 것 같다. 아니, 일단 저는, 대통령실에서는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니까 추후에 그건 한번 근데 할 그 얘기가 국회 갑자기 결정이라는 것이 예.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다수를 누가 점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결정하는 민주당이 거라는 국회 말씀인데.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예. 있고 다수의 의원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채택 안 하면 나갈 의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 알아서 처리해달라라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실세가 가는 조직이 그 실세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김현지 그 전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까지 누리던 그 권력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이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김현지 부속실장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 보여준 셈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좀 말씀을 예, 드려야겠네요. 총무비서관을 지내고 이제 오늘 인사가 났는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무슨 권력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지금 아까 대통령실은 뭐 계기가 돼야 인사하신다. 뭐 그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초기에 저는 약간의 시행착오 내지는 인사수석 시설되고 뭐 조정하고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저 별로 그 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대통령실 꾸리다 보니까 인사수석도 9월 9일 날 발표했고 홍보수석실도 조금 이제 조정하고 비서관실도 뭐 늘리고 줄이고 합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인사수석 신설 전에 총무비서관이 상급 이하 내부 직원 인사는 다 맡아서 하는 것이고 예. 또 대통령실 살림도 맡아 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뭐 조직과 예산이 따라가는 곳에 뭐 힘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무슨 권력을 쥐고 뭐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드러난 바도 없고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일부속실로 이렇게 순차 이동하는 과정에서 광정 대변인이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원형 탈모도 왔다고 많이 힘들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투탑 체제로 가면 아무래도 조금 숨 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많이 예. 초기부터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연쇄 이동하는 이 비서관의 어떤 인사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국감에서 뭐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운영위에서 그걸 좀 지켜보고 예. 말씀 나누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신임 대변인의 김남준 전 부속실장이 임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로 김현지 비서관이 가는 겁니다. 이 김남준 신임 대변인이 이른바 그 성남시장 때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지근거려서 오랫동안 바로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남준 실장이 대변인으로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김남준 실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예. 알고 있고요. 평소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설명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자신의 주장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요. 잘 설명하고 이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강유정 대변인도 잘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경무에 시달린 것도 있고 또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 잘 대처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실수를 또 줄일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도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예. 저는 좀 대변인들이 두 분이 하면서 안정감을 주고 또 국정을 잘 대변하고 홍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 잘한 인사 결정이라고 보고요. 김현지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본인이 뭐 야당에서는 지금 집중 공격의 대상이지만 뭐 권력을 남용하거나 농단하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인사를 펼쳐왔기 때문에 예. 너무 정치적으로 김현지 비서관을 비판하는 것도 좀 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볼 텐데 국회 증언감정법이라고 어제 상정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증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 1시간쯤 전에 돌연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이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었습니다.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 이유가 더 늘어났습니다.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입니다. 청래와 미애라는 또 다른 막장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막장으로 몰아넣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사법권을 무너뜨리며 자신들이 떠받들고 있는 이재명 피고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지금 작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은 특이 활동이 끝나도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 삼더라고요. 법안 자체보다는 그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장이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옮겨간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예. 국회 상임위에서 과반만 결의를 하면 고발하도록 이렇게 또 법안에 돼 있고 여러 가지 예. 민주당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게 뭐 무슨 법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하도록 구조가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증인들이 굉장히 위협감을 느낄 수 있겠다. 국회로 불려오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게 사실 국회가 뭐 입법부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국회가 그 통치권에 대한 통제 기능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 청문회라든가 예. 뭐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국회가 증인들을 많이 부르는데 그건 뭐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인들 이런 식으로 사법적 그 고발 대상에 계속 둔다면 증인들이 나올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예. 그리고 나온다면 굉장히 위협감에 시달리겠죠. 그렇다면 이 증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유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증인에 대한 기본권을 매우 억누르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법이고 그리고 여당의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특히 국회의장께서 국회를 대표해서 모든 고발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특정 그 뭐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런 권한을 휘두른다면 예. 이것도 또한 권한이 매우 남용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이게 이렇게 계속 간다면 국회가 통치권에 대한 통제 기능이 아니라 통치권을 오히려 짓밟을 수 있는 그러한 국회가 모든 다른 상권 분립의 위에 홀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감법은 저는 좀 철회되어야 하고 예. 민주당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그 소수당이 되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서 이런 법을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 지속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살펴서 예. 제발 좀 두 당이 협의를 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이 의전서열 2등인데 법사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주다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결정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위에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일단 뭐 추미애 위원장이 6선이시니까 예. 국회에서는 사실 최다선 의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뭐 중량감, 그러니까 무게감은 있는 그런 법사위원장인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 국회 증언감정법 이제 개정안, 뭐 수정안을 냈는데 이 부분은 입법 미비 사항이라 필요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어 볼게요. 내란 특위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특위가 종료되고 나니까 이를테면 한독수 당시 총리나 최상목 또 이상민 장관 등 다 위증을 했어요. 그런데 고발할 주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특위가 활동이 종료됐어도 위증이 있었다면 고발할 방안을 만드는 것이 그게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이 법이 이제 개정안을 내게 됐는데 예. 자 그러면 고발 주체가 소속이 좀 불분명하고 누가 고발을 해야 될지 그 위원회 이게 좀 불분명하면 법사위원장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국회의장으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왜 법사위원장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실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녁에 8시에 의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입법 미비 사항이라 분명히 이 개정안은 필요한 것인데 고발 주체가 누구로 되어야 하느냐 이 예.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논란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국정자원 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제가 나면서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이제 택배 보낼 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상당히 좀 곤욕스러웠습니다. 정부 서비스가 이제 마비가 되면서 불편이 지금 일상생활이 평일이 되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정관장님 좀 여러 곳에서 조금 뭐 불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워낙 방대한 그 국가 정보 자원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금요일에 이 화재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번질 사안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전자정보를 비롯해서 워낙 이제 그 생활이 여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내용 놓고 보면요. 정말 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 못했을까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2022년에 카카오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2023년에도 국가전산망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폐 배터리나 이 리튬이온에 따른 화재 사고는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거 뭐 정쟁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정부에서 왜 그걸 막지 못했느냐 이거보다는 이런 그 사회 전반의 자원을 관리하는 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본인들 지역구에 관련한 예산은 정말 머리띠 메고 단식하면서까지 챙겨가면서 이런 국가 전체의 그 지탱을 하는 그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승훈 지금 보면은 이것이 한번 화재가 남으로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이 화재가 나더라도 날 수 있죠. 나더라도 복원하거나 백업하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였어야 됐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게 불이 났다고 치면 대구 분원과 광주 분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실시간 백업이 된 상태에서 화재가 나면 이 서울 쪽을 다운시키고 대구나 광주 분원을 통해서 이 민원이 그대로 처리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쌍방향이고 또한 이게 이제 예산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자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는 좀 필수적인 것이고요. 예. 과거 이제 국회에서 카카오가 화재로 인해서 먹통이 될 시기에 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해법을 다 알려줬어요. 뭐 배터리하고 전사는 분리해야 되고 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클라우드 등을 통해서 백업을 미리 해놔야 된다. 그래서 바로 정상화 조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되지 못했고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또 굉장히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또는 대통령실이 이런 홍보 예산, 자신의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홍보 예산에는 많이 투자하면서 정작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뭐 보안 예산, 또 이런 정보 자원을 관리하는 예산 이런 것들은 계속 줄여왔다는 측면에서 정작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정부의 어떤 배터리 연한 기한까지도 1년 이상 도과시킨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고 앞으로 신속하게 이걸 분리조치, 배터리와 전산 정보를 분리하고 실시간 백업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광주 분원과 대구 분원에서 바로 가동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아마도 신속하게 갖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는 그 무인으로 민원 발급기가 중단이 되면서 등본 하나 뜨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화장장 온라인 예약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우체국 또 택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추석 연휴죠. 이 택배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인 파악을 두고 그럼 정치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내탁 공방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통 내란 획책에 정신이 팔린 윤석열과 이상민은 품질 보증 기간 10년이 지난 배터리 시스템 교체 공고를 폭탄주 마시듯이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도둑놈에게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의 할 일은 무엇이냐? 일단은 전 정부, 현 정부 문제점을 좀 계속적으로 공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경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행안부 장관 이제 취임 2달 됐는데 조금 억울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 정권 탓 좀 그만해라 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마냥 뭐 내탁 공방할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사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2022년이었고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에는 이중 백업 시스템 만들어라라고 막 다 그렇게 정치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강하게 질타했죠. 아주 세게 질타해놓고 정부는 이렇게 엉망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서버하고 그 배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지하로 이동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가 오히려 불이 나버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하다 불이 난 셈이 돼버렸는데 왜 이중화책이 안 해놨느냐라는 게 대통령의 이제 그 질문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2023년 11월에 전사막 목통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재발 방지하겠다. 향후에는 이런 재해 발생하면 3시간 내로 바로 복구하겠다. 이렇게 막 큰 소리 쳤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예. 왜 그렇게 해놓고 이후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이 전 정권을 향한 일성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은 그 책임 공방보다는 어떻게 복구해서 빨리 복구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편함 없도록 할 것인가 예. 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집회 그만하시고 필리버스터도 멈추시고 민생 법안 합의했던 67개 빨리 합의 처리하시고 예. 국민의힘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관리 감독 정부가 하는 거죠. 집권 여당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견제하는 것이 또 야당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권 세력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게을리했고 예. 그리고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했죠. 이게 행안부 저도 뭐 그 공무원들 많이 합니다만은 그 공무원들이 제일 가기 싫은 데가 국가정보원 이쪽입니다. 아 그래요? 안 알아주고 그 승진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쏟지 않았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됐던 거죠. 이게 예. 백업 센터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로비력이 있어야지 뭐 위에 그 장관도 예산 그렇고 문제군요. 그렇고 예. 그 여야를 막론하고 가서 예산을 딸 거 아닙니까? 누구도 관심이 없는 곳에 누가 예산을 주고 누가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까? 그것이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공무원들 제가 만나보니까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뭐 장관 올 때마다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행안부에서 뭐 제일 잘 나가는 부서가 지방세 관련 부서죠. 왜냐하면 교부세를 나눠주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서에만 전부 다 가려고 그러고 정보자원 뭐 관리원 여기는 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고 관심 없는 부서니까 예산도 가지 않고 이렇게 시스템이 엉망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든 야든 똑같이 책임이 있다. 제가 뭐 지난 주말에 약속 잡았던 공무원들은 모두 다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모두 비상이 걸려서 전부 다 뭐 주말을 꼬딱 반납하고 그렇게 예. 고생을 하던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그 잘못됐다고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였었어야 된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어떤 뭐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두지 않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태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제발 이쪽에 대해서 국정과제를 좀 집중하시고 지금 집권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란이다, 뭐 언론 개혁이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정과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시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예. 제발 좀 국정의 방향타를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자조적으로 이수근 위원장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런 얘기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라.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진짜 그거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다시 재발되면 절대 안 되고요. 예.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무능한 정부가 되는 것이죠. 또한 국가 정보 자원이잖아요. 저도 휴일에 어떤 법령을 좀 확인하고자 봤습니다만 법령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무서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등기 떼는데 요즘 정말 쉬워졌잖아요. 과거에는 어려웠거든요. 요즘은 정부 24를 통해서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는데 이 편리함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과 국민들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좀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고 비록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보안이라든가 이런 정보 관리에 돈이 들더라도 여야가 좀 협의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은 무대 위의 혁신가이자 무대 뒤의 스승이셨습니다. 남겨주신 웃음과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과 무대 위에서 계속 살아서 춤실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너무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꼭 다음 생에도 제 교수님으로 나타나주세요.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영상 보셨듯이 고 전유성 씨의 발인식이 어제 거행이 됐습니다. 보니까 참 선후배 동료 희극인들 많이 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전유성 씨의 발인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장례식은 고인의 뜻에 따라서 희극인장으로 치러졌는데요. 수많은 후배와 동료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을 했습니다. 예. 연결식 사회는 후배 방송인인 이수근 씨가 맡았고요. 평소 고인이 가장 아끼는 후배였던 최양락 씨가 고인의 양력을 소개하는 역할을, 또 조사와 추도사는 각각 이홍렬 씨와 김신영 씨가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후배이자 제자로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던 김신영 씨는 제 코미디를 가장 먼저 인정해 주신 분이자 어린 제자도 존중해 주셨던 교수님이라면서 제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친구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고인을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예. 전유성 씨가 워낙 존경을 받던 분이라 눈물이 많기도 했지만 또 하나요. 글쎄요. 웃음이 나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웃으시면서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당당 형님 이겁니다. 보고 가세요. 숭구리당당 네, 숭당당 네. 선배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부부의 연을 맺어준 코너 유행어 나는 봉이야였는데 형님은 봉이야. 다 함께 같이 하실까요? 자, 형님은 봉이야. 좀 참 특이한 장면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동시에 웃음이 나오고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좀 희극인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고인에게 헌정하는 일종의 마지막 무대 같은 느낌이지 예,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후배 개그맨인 김정열 씨는 자신의 굉장히 유명한 개인기죠. 숭구리당당 춤을 연결식에서 보여줬습니다. 예. 이걸 생전에 전유성 씨가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열 씨는 형님이 웃으면서 가시기라는 마음으로 춤을 보여드린다라고 했고요. 후배와 동료들은 웃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눈물 지으면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인과 친분이 있는 한 성악가는 연결식에서 평소 고인이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예. 조문객들을 상대로 퀴즈 같은 것도 진행을 했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슬픔보다는 밝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식이 진행되기를 바랬던 고인의 평소 뜻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뭐 꼭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로만 추모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개그계 대부답게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좀 유쾌함을 남기고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엄숙하게 진행하는 것을 고인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묘비명도 보면 참 전유성
씨가 그동안 개그 생활하면서 참 독특한 활동 많이 했는데 묘비명도 특별합니다. 후배 개그맨 전유성 씨가 생전에 지금 나눴던 그 이야기 일화를 공개했는데요. 전유성 씨가 남희석 씨에게 너는 묘비명 뭐라고 쓸 거냐? 나는 이렇게 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전유성 씨의 성격 그대로 드러내는 문구였습니다. 예. 웃지 마. 너도 곧 와. 이렇게 묘비명을 남기고 싶다라고 전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쓰였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남희석 씨는 이게 바로 가장 선배님다운 말이 아닐까 싶었다라면서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예. 영상을 보니까 그 KBS 개그 콘서트 홀에서 연결식이 끝나고 이제 노제를 거기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거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무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연결식부터 해서 노제까지 함께했던 이 후배 그리고 동료들이 고인이 생전에 애정을 쏟았던 이 KBS 개그 콘서트 녹화장에서 예. 노제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고인에게 이 개그 콘서트가 상당히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생전에 이 개그 콘서트의 원안을 제안을 했던 분도 이 고인이었고 결국 대한민국 공개 코미디의 새 장을 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방송국의 그런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인데 일단 이 노제 사회를 맡았던 개그맨 박준영 씨의 말에 의하면 예. 선배님으로부터 개그 콘서트 1회가 그 역사가 시작이 됐고 1000회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 선배님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들께 큰 웃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전유성 씨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 무대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앞부분에 잠깐 설명해드렸죠. 이 노제에서도 조금 유쾌한 장면 이런 게 있었죠. 맞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이자 또 아끼던 동료를 잃은 슬픔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지만 웃음을 업으로 삼는 개그맨들답게 끝까지 고인을 유쾌하게 보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노제에서 최양락 씨가 무대에 올라서 자신의 유행어를 이용해서 형님은 봉이야라고 함께 외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100여 명의 후배와 동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면서 다소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은 밝아졌다. 이제 이런 예. 효문입니다. 참 이번에 장례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 좀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전유성 씨 참 많은 후배, 동료, 선배들이 찾는 걸 보면서 생전에 정말 참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고인과 아주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김신영 씨가요. 고인과의 어떤 그런 추억들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많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교수와 제자로 만났지만 전유성 씨는 김신영 씨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로 대했다고 합니다. 김신영 씨가 이제 교수님에게 여러 가지 고민을 터놓기도 했는데 특히 교수님 저 이제 한물 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투정을 했더니 잘 되었다 이렇게 전유성 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아니 한물 갔는데 뭐가 잘 되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자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마침내 보물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전유성 씨가 남겼다고 해요. 예. 그때부터 김신영 씨도 다시 힘을 내서 더 큰 인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개그맨 후배 임혁필 씨도 고인과의 그런 추억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예. 좀 내성적인 성격 탓에 다른 코미디언 개그맨 선배들은 모두 임혁필 씨에게 다른 길을 찾아봐라. 다른 일을 해야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유성 씨는 끝까지 믿어주면서 너는 개그맨으로 꼭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응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집니다.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사랑을 전한 선배의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이런 칭찬도 좋습니다만 뭐 따끔한 충고 이런 것들도 후배들한테 많이 각인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들이 또 전유성 씨를 더 존경을 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특유의 그런 툭툭 던지는 말 속에도 또 충고에는 뼈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개그맨 남희석 씨가 최근에 한 유튜브 방송을 출연을 해서 당시에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제 과거에 남희석 씨가 인기가 한참 있었을 때 그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 빠라바라 바라밤이라는 그 유행어가 그렇죠. 네. 너무나도 인기를 끌었고 이제 스타가 됐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전유성 씨가 딱 한마디 했다라고 합니다. 적당히 해. 네, 그 말을 듣고 남희석 씨가 이해를 하기로 당시에 이제 워낙 인기에 본인도 모르게 매몰되어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유행어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배가
더 성장을 시켜주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전유성 선배한테서 정말 많이 배웠다라고 하며 이렇게 따끔한 충고도 있었던 그런 일화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또 하나 전주성 씨가 후배들에게 일관되게 얘기했던 게 책 읽으라는 얘기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취미가 독서였대요. 아, 그래요? 근데 후배들에게 책을 읽어라 말만 한 게 아니라 책을 굉장히 많이 선물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희석 씨에게는 한 번에 30권이나 책을 사주시면서 읽어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희석 씨 나이가 20대 후반이라 한창 놀고 싶을 때였대요. 그래서 그때는 유재석 씨랑 놀러 다니기 바빠가지고 책을 못 읽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더니 예. 전유성 씨가 원래 책은 읽기 귀찮은 거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읽어야 읽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모로 후배들에게 좀 귀감이 되는 선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유성 씨 화법을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공감과 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전제가 되는 화법인 것 같아요. 존경받는 선배고 동료 후배였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또 아버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 한 다큐멘터리 방송에 딸과 함께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내 나이도 생일도 모른다라면서 어쩌면 우리 아버지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다. 저 성격을 어느 여자가 받아주겠느냐. 내가 아내라도 못 참았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부모로서 좀 모진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아버지와는 딸이 떨어져 지냈는데 어릴 때부터 편지를 그렇게 많이 써주셨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책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런 걸 통해서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전유성 씨 딸은 그 아빠 전유성 씨가 이렇게나 주변에서 존경을 받는지를 몰랐다면서요. 이제 영결식과 KBS 홀에서 진행된 이 노제를 통해서 예. 많은 후배들, 동료들이 이제 아빠를 기리고 추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전유성 씨의 딸이 새삼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영자 씨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영자 씨가 너희 아빠는 영웅이었다라는 말로 또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결식과 노제가 아니었나 싶고 예.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사건 관련 소식인데 최근에 폭우가 쏟아지던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밀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셨지만 상당히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상황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이게 지난 17일 저녁 7시쯤에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차선에는 대형 트레일러가 가고 있었고요. 예. 2차선에서 SUV가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트레일러가 SUV 쪽으로 다가와서 차를 쳤고요. 이 충격으로 SUV가 90도 회전해서 차가 가로 방향으로 놓이게 됐는데요. 예. 이 상태로 트레일러가 이 차를 앞에 걸친 상태로 600m를 더 주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SUV를 밀고 쭉 간 거예요, 네, 트레일러가. 맞습니다. 해당 예. SUV 운전자가 나중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당시 운전자는 트레일러와 나란히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차선을 바꾸려고 했는데 도로 사정상 그러질 못해서 최대한 본인 차선에서도 오른쪽에 붙어서 조심스럽게 주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트레일러가 이렇게 차로 치고 밀면서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예, 차가 가로로 아예 전환이 돼가지고 600m 가량을 밀렸다. 저것이 브레이크를 분명히 밟았을 텐데 비가 와서 저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이날 저도 기억하는 게 제가 이날 녹화가 멀리서 해가지고 장거리 운전한 날이거든요. 근데 종일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종일 오면서 해가 평소보다 더 빨리 져서 캄캄했고 길이 미끄러워서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저도 운전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예. 해당 SUV 운전자도 이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이 사고 영상을 접한 운전자들이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이게 차가 더 갈려서 마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다. 가령 뒤집어지거나 이럴 수 불이 있었다는 나거나 뭐 이럴 수 말씀이시죠? 있었다. 예.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앞서 영상에도 봤지만 이제 SUV는 이제 경적을 울리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트레일러는 그냥 쭉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SUV 운전자 큰일 날 뻔했겠는데요? 그렇죠. 이 SUV 운전자 영상으로도 그 다급함이 고스란히 예. 전해집니다.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면서요. 멈춰 소리를 치는데 무려 36초 동안 600m가량을 저 상태로 밀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SUV 운전자가 이 대응을 정말 잘한 것이요. 예. 지금 빗길이었습니다. 가로로 돌아간 상태로 이 트레일러에 끌려가고 있었는데 일단 엑셀에서는 발을 뗐고요. 네. 브레이크도 잘못 밟으면 오히려 차의 균형이 무너져서 더 큰 그러네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이 차의 균형을 최대한 유지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정말 천만다행으로 갓길에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 트레일러 운전자가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왜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왜 그랬는지 정말 꼭 알고 싶은데 예.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트레일러 운전자는요. 저 상태로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다음에 예. 잠시 멈춰서는 듯 하다가 내려서 확인을 하고 바로 또 트레일러에 올라타서 그대로 도주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이 신호를 확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적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못 잡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으로만 지금 사건을 복귀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SUV 운전자를 기적적으로 산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사고 후유증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겠죠. 보입니다. 일단 예. 사고 당시 가해진 충격 때문에 목과 어깨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신체적인 부상과 더불어서 차가 밀릴 때 눈 앞에서 유리창이 쪼개져서 팔랑거리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사고 당시 생각이 계속 드시나 봐요. 이런 정신적인 충격이 지금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운전자는 그때 당시만 생각하면 아찔하고 끔찍하다.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할 거란 생각까지 했다라면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임주혜 변호사님이 앞서 이 운전자 못 잡았다고 하는데 사고 난 지 좀 됐고요. 그게 쉽게 안 잡은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차량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범인을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번호판이 가장 유력한 단서가 될 그렇죠. 텐데 지금 CCTV 속에서의 그런 화면을 봤을 때 이 트레일러의 그런 번호판 식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고를 당한 SUV 운전자도 당시 너무나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번호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이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네티즌들이 조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특히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예컨대 24시간 이 상황실에서 CCTV들을 다 녹화가 될 텐데 특정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많이들이 이제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쓰는데 만약 이 운전자도 하이패스를 쓴 것이라면 그 내용도 결국 추적을 해보면 확인이 될 텐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경찰이든 혹은 이 도로공사 관계자든 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또 차량 자체가 무슨 오토바이도 아니고 거대한 트레일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못 잡아냈다는 것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운전자를 잡아야 책임도 묻고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 잡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 당시 비가 오고 있어서 시야 확보가 좀 어렵고 좀 어둑어둑한 상황이라 이 CCTV만으로는 번호표 식별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도 일단 전후에 다른 차량들 블랙박스 같은 부분에 협조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CCTV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톨 게이트마다 일단 이 하이패스 같은 것을 찍고 지나가면서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걸어온 길, 이 주행한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식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토바이도 아니고 트레일러입니다. 별도의 등록이라든가 검사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야지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특정은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임 변호사님 지금 자수도 안 하고 도망 다닌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도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벌도 더 커집니까?
그렇죠. 양형에서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뺑소니, 그러니까 사고 후 미조치라는 그렇죠. 부분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낸 부분이 분명한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내려서 구호 조치를 하고 지금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지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는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예. 이때 이 사고 후 미조치의 양형은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가 되는데 도주 기간도 양형 요소로서 참작이 됩니다. 지금 도주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그만큼 가벌성, 더 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예. 피해의 정도라든가 기타 재반 사정들이 고려가 되겠지만 일단 계속해서 도주하고 있는 사정은 처벌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저 운전자는 잠깐 내려보고 왜 도주를 했느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음주 뭐 가능성 거론되고 이 부분도 만약에 잡았을 때 이거 밝혀내기 쉽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요소들을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일단 예. 음주 사실 자체는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라든가 혹은 뭐 결제 내역 그리고 식당의 CCTV 같은 것들을 확인했을 때 이 술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음주 사실 자체는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예.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공식에 적용을 시키면 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취했는지 그 숫자는 일단 측정은 해볼 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하기에는 사실 이것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재반적인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객관성이 확실히 담보가 되어야 예. 수치가 인정이 되는데 결국 그런 점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실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도주 그러니까 뺑소니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당시에 실제 음주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음주 사실이 상당히 의심된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그런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조금 더 가중된 그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소식인데 부인이죠. 멜라니아 여사에게 무언가 삿대질을 하는 듯한 영상이 찍혀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 장소가 미국 대통령이 탄 헬기죠, 헬기. 맞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에 뉴욕에서 있었던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통령 전용 헬기 안에서의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못마땅한 듯이 아내 멜라니아 여사를 향해서 그러니까 손가락을 가리키는 모습이었고요. 예. 앞에 있는 멜라니아 여사는 고개를 저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현지 언론은 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말다툼을 하는 이례적인 장면이라고 앞다퉈 보도를 했는데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실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확히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저 내용은 당사자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이나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했을까? 그렇죠. 사실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유진 아나운서 말처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히 확인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초반에는 이거 지금 부부싸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예. 이제 입술 분석가를 통해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저들이 당신 멜라니아 여사에게 그럴 수 없다라고 격양되게 이 어떤 사고에 대해서 꾸짖는 듯한 이야기를 했고 멜라니아 여사가 오히려 트럼프를 좀 진정시키면서 그러지 마라 이런 제스처를 했다는 입술 이 분석가의 분석도 있었는데 예. 진실은 사실 정확한 부분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르죠. 그 입술이 정확하게 비춰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추정하는 게 그겁니다. 유엔 방문했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President Trump, what happened with Chuck Schumer? Are you going to push Why did you cancel the meeting? President Trump, why did you cancel the meeting with Chuck Schumer? These are the two things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a bad escalator and a bad teleprompter. If the First Lady wasn't in great shape, she would have fallen, but she's in great shape. 전날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그냥 유엔을 향해서 그야말로 독서를 쏟아낸 날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3일에 있었던 일이죠. 예.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던
이 트럼프 부부가 발을 딛자마자 에스컬레이터가 멈춰버린 사건이 있었고 상당히 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과 아내가 다칠 뻔했다면서 화를 냈었고 유엔 본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무척 대노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만약 이 건과 관련해서 결국 당시에 멜라니아 여사가 다칠 뻔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한 것이 뭐 전문가의 분석대로다라고 한다면 예. 결국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불화설이 아니라 결국 반대로 이제 오히려 사랑꾼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대화가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랬을까요? 내렸을 때는 좀 모습이 달랐나요? 헬기에 내렸을 때? 네, 두 사람이 헬기에서 내려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이동을 했고요. 예. 기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앞선 이 전문가 판독 추측이 맞다면 이어진 상황이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반대로 일부 언론들의 추측처럼 예. 다툰 게 맞다고 한다면 역시 프로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전용기에서 포착된 대통령 부부의 불화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저희가 이전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의 불화설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그랬죠. 있었는데 예. 이때 브리지트 여사가 전용기 안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을 밀치는 장면이 포착이 된 데 이어서 내려올 때 대통령의 에스코트를 거부하고 손도 안 잡고 내려오면서 굉장히 심각한 불화설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런 앞선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이걸 의식하고 다정하게 헬기에서 내렸을 수도 있다. 예.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1기 때도 그랬고 대선 유서 때도 그렇고 멜라니아 여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도와주거나 그런 모습이 안 보였었거든요. 맞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번에 대선 기간에 거의 모습을 그랬죠.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보통의 이 후보자 배우자들은 유세 현장에 나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세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는요. 트럼프 당시 후보가 이제 키스를 하려고 하니까 좀 피하는 그렇죠. 듯한 예. 이제 그런 모습을 모두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취임식 때는 화사한 의상이 아니고 장례식에나 입을 법한 굉장히 어두운 의상을 입고 나온 데다가 예. 챙이 굉장히 넓은 모자를 써서 입술이 볼에 닿을 수조차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화설이 계속 제기가 된 것 같은데 또 불화설도 불화설이지만 멜라니아 여사 자체가 백악관에서 이번에 머문 시간이 이번 임기 들어서 14일 정도에 불과하대요. 그런데다가 공식석상에서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멜라니아 여사를 향해서 은둔의 퍼스트 레이디다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요, 한강버스 관련한 소식 저희가 자주 전해드리는데 첫 운항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중단된다는 소식. 맞습니다.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열흘. 지금 잠시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부터 한 달간은 시민들을 태우지 않고요.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일단 서울시 관계자 측에서는 운항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결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그런 시범 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결국 중단 조치까지 내렸을까요? 이 운항 첫날부터 화장실이 역류되는 사고가 있었죠. 발생해서 또 시민들이 예. 불편을 겪었었고요. 그 다음엔 이제 폭우가 오자 운항이 불가능했던 운항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 계통 이상, 방향타 작동 이상, 이 선박 정비 필요 사항들이 발견될 때마다 운행이 잠시 잠깐씩이라도 중단이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져만 갔고요. 결국 한 달간 무승객 운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정빈 변호사 열흘간 한 4번 정도 문제가 발견이 된 건데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탑승객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승선을 시킨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예, 됐습니다. 현재 지금 도선법 그리고 유도선법에 의하면은 사실 이 탑승을 할 때 탑승객의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신원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관광이라든가 혹은 수송업 등의 목적으로 이 선박들을 운영하고 있는 예. 이 지자체가 한 6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이제 서울시만 이번 한강버스에서 승객자의 그런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두고 이 안전에 대해서 너무 뒷전인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지하철이라든가 혹은 버스와 다르게 이렇게 선박에 탑승하는 그런 인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라도 이런 수상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탑승자 명단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이후에 인명 구조라든가 혹은 수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런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시켜 놨는데 일단 서울시 측에서는 그런 예외 사유에 해당을 한다, 재량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는 여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뭐 비판이 상당했죠. 맞습니다. 한강버스가 처음 운항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2시간이면 제주도도 다녀오겠다라면서 긴 운항 시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결국 운항 중단이란 사태를 맞게 되자 성능 점검조차 마치지 않은 배에 시민들을 태웠던 건 성급한 일이었다라면서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앞서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번복했던 것까지 들어서 오세훈 시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예. 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거액의 세금이 투입된 이번 버스 운항 중단을 두고 오세훈 시장이 시장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때 이 한강버스 이용하려고 했던 이 가족 고객들에게 미안하다, 송구하다 사죄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운영상의 미숙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네. 왜 선박 제조 경험이 없는 신생 업체가 이번 사업을 맡게 됐는지부터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되는 지점이 없는지 소홀했다는 지점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혀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